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1년도 제53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제2문의 2, 결격 사유 있는 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 처분의 효력, 그리고 그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게 되면 국가공무원 A는 20여 년간 성실히 근무를 해왔으나 임용 당시 결격 사유인 그 다음 이제 내용이 무엇이냐? 결격 사유 내용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이것이 바로 결격 사유입니다. 결격 사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임용을 했던 겁니다. 이때 임용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지위의 발생과 변경 그리고 소멸 모두를 말하는 것인데, 즉 공무원 지위의 변동 모두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신규 채용으로서 공무원 임명을 말하고 있고요. 임명.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가의 과실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임명 처분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발견하게 됐겠죠. 20여 년 만에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임용권자는 지금이라도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퇴직 발령의 통지를 하였다 이겁니다. 퇴직 발령 통지 옆에다가 써놓으시고 임용 취소 통지. 그러니까 기존에 결격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임용 행위를 하면 안 됐었는데 실수로 임용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퇴직 발령 통지는 임용 취소 통지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문 1번 보시게 되면 A에 대한 임용 행위의 임명이라고 했습니다. 행위의 법적 효력 및 퇴직 발령 통지의 법적 성질 이렇게 묻고 있는데, 법적 효력 앞에다가 써놓으시고 무효 취소, 무효인가 취소인가. 그다음 뒤에 법적 성질이라는 것은요, 처분성 인정 여부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임용행위가 만약에 취소 사유에서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라고 보게 되면 지금의 이 퇴직 발령 통지에 의해서 비로소 공무원의 지위가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권리 의무의 변동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법적 성질은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취소 사유가 아니라 무효 사유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임용행위가 무효면 이 친구 A는 뭐예요? 공무원이 된 적이 없었단 말이죠. 현재도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단 말이죠. 그렇다면 퇴직 발령 통지는 무엇이냐? 너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처분성이 부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무효와 취소, 그에 따른 처분성 인정 여부를 묻고 있는 것이 설문 1번. 설문 2번 같은 경우에는 A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근로기준법 적용시키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공무원연금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적법한 공무원 관계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만약 위에서 임용행위의 법적 효력을 무효라고 봐버리게 되면 얘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공무원 관계가 성립되지 못했고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청구권이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물론 앞에서 이 임용행위의 효력을 유효하다, 즉 취소 사유로 봐버리게 되면 얘는 공무원이 맞아요. 공무원이 맞으니까 공무원연금법 적용될 수 있고 퇴직급여 청구권도 인정될 수 있고, 이렇게 단순한 문제를 묻는 건 아니겠죠. 왜요? 통설 판례는 결격 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력은 무효라고 보기 때문에 설문 1번이 설문 2번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논점이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판서를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여기서 질문하고 있지 않는 내용으로서 권리구제 방법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같이 답안을 통해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결격 사유 있는 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 처분. 임용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의 임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 했어요? 임명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임명. 공무원 임명이라는 것은 전문직 공무원 외에는 전부 다 그 행정 행위성이 인정이 됩니다. 전문직 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법상 계약 방식에 의한 임용이 이루어질 텐데 얘는 이제 처분이라고 본다 이거죠. 우선 여기서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공무원 임명의 법적 성질이 무엇이냐? 만약 이것을 우리가 처분이 아니라고 봐버리게 되면 결격 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명은 그 자체로 위법해요. 위법한 건 여기에 있는 국가공무원법 33조, 지방공무원법 31조, 경찰공무원법 7조 위반이기 때문에 위법은 합니다. 근데 처분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뭐가 없어요? 공정력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무효예요. 그죠?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선 이 임명의 처분이란 얘기부터 여러분들이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돼요. 학설 대립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채용계약과 마찬가지로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예, 이것도 계약행위는 계약행위인데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지위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예, 공법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 임용권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요한다는 점에서 쌍방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있어요. 예, 당연히 통설 판례 쌍방적 행정이설이죠. 우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동의를 요한다는 점에 있어서 쌍방적이에요. 쌍방적이고 그 다음에 우월적 지위에서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쌍방적 행정행위다. 물론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예, 이 처분성을 인정을 시키고 나면 이건 인사조치이기 때문에 인사재량에 해당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신 대로 행정계획이나 또는 경찰처분 그리고 인사조치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예, 행정계획은 계획재량, 경찰처분은 경찰재량, 인사조치는 예, 인사재량이 인정이 되고 이때는 무조건 다 재량행위요. 전부 다 재량행위고 일반적인 행정재량과 비교했을 때 예,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선 처분성 우리 인정시켰습니다. 근데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해서 공무원 임용을 했다고 했어요. 설문에 보시게 되면 국가공무원이라고 했죠. 국가공무원이라고 했으니까 국가공무원법 33조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지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기간 완료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33조 제4호에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을 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지방공무원으로 등장했으면 지방공무원법 31조예요. 경찰공무원으로 등장했으면 경찰공무원법 7조예요. 예, 기억하기 쉽게 생각해 보시게 되면, 예, 우선 33조는 69조로 이렇게 넘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3 곱하기 2, 3 곱하기 3. 그래서 69조예요. 그 다음에 얘는요, 마이너스 2 시키고 31은 그대로 61로 가요. 이거는요, 7, 3, 21, 7조에 21조 들어가요. 이게 결격사유하고 당연퇴직 규정이에요. 이 당연퇴직 규정의 요건이 바로 결격사유예요. 요건이 결격사유예요. 그래서 결격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당연퇴직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당연퇴직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게 되면 퇴직입니다. 퇴직이라는 점은 예, 이미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 이거죠. 이미 공무원이다. 이미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여기에는 국가공무원법 69, 지방공무원법 61, 그리고 경찰공무원법 21조는 우선 이미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겐 적용이 돼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예요? 얘는 아직 공무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미 공무원 아닙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한테 임용처분이 나온 그 시점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임용처분이 나온 그 시점에 얘는 공무원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공무원이 아니었어. 예, 임용 시점에도 이 당연퇴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 일로 한번 넘어와 보시게 되면 우선 이 부분에서 예, 결격사유에 위반되면 그 임용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돼요. 위법한 임용처분. 당연퇴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면 그때 임용처분은 무효인 임용처분이 돼요. 근데 이 당연퇴직 규정이 임용 시점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 결격사유에 위반돼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라는 부분엔 견해 대립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선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상수값이에요. 이거 상수값이니까 먼저 물고 들어가요. 들어가 보시게 되면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용처분을 했으면 그것은 예, 33조 위반이기 때문에 위법한 임용처분인 건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끌고 들어가요. 들어갔을 때 임용처분의 효력은? 이라고 묻는데 이게 바로 설문 1번에 있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법적 효력. 그렇죠? 이 법적 효력이라는 것은 예, 그것이 위법은 한데 여기서 얘기했죠. 위법은 한데 그것이 무효일까 아니면 취소 사유일까? 이 문제죠. 그렇다면 학설 대립이 있겠죠. 예, 취소 사유설, 무효 사유설 이렇게 두 가지 학설 대립이 있어요. 예, 통설 판례는 당연 무효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러면 취소 사유설은 뭐라고 주장을 하는 걸까요? 방금 우리가 가졌던 그 문제인식이에요. 이건 당연 무효 규정이 아니라 당연 퇴직 규정이라는 겁니다. 임용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보면 당연 무효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 퇴직이라는 것은 이미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임용 시점엔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 이걸 적용시킬 수 없다고 전제를 깔아요. 이걸 적용시킬 수 없다고 전제를 깔게 되면 이거 위법한 처분이죠. 그럼 여기서 무효냐 취소냐 판단할 때 뭘로 들어가야 돼요?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예, 중대 명백성설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대 명백성설로 들어가 봅시다. 취소 사유설이 뭐라고 주장하는지. 국가도 국가의 과실로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이거예요. 국가도 알지 못했던 걸 우리 엄마가 어떻게 아냐 이거죠. 그죠?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일견 명백하냐? 누굴 기준으로 보라고 했어요? 예, 엄마 기준으로 보라고요. 엄마가 어떻게 알아? 결격 사유인지, 그렇죠?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 사유로 봐야 된다. 왜 그렇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거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명백하지 않다. 그래서 취소 사유로 봅니다. 김현태 교수님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취소 사유서를 주장해 오셨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입장 바꾸셨어요. 당연 무효설로 넘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당연 무효설은 이제 뭐라고 보는 거냐면 이 당연 퇴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적용될 수 있으면 이미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는 당연 퇴직이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 공무원이 아닌 자, 즉 임용 시점에는 당연 무효 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정소송법 11조 1항에서 민사법원은 뭐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효력 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선결 문제 규정 있죠? 효력 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은 효력 유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위법함을 전제로 깔아놓고 나서 무효 취소. 이게 효력 유무죠. 그러면 효력 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은 위법성 심사는 당연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도 여기 상황에 해당하게 되면 쫓겨나야 돼요. 아직까지 공무원이 되지도 않은 자라고 한다면 저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신뢰를 더 보호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미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에 신뢰 보호의 문제가 훨씬 더 크잖아요. 이미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신뢰를 보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격 사유 발생하면 내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 임용 시점에는 당연히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당연 퇴직 규정은 임용 시점에 당연 무효 규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 무효설의 주장이 있습니다. 취소 사유설에 따르게 되면 뭐예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하게 통용되겠죠. 이유는 뭐 때문에? 공정력 때문에 그러겠죠. 그 다음에 당연 무효설에 따르게 되면 위법하고 그것은 무효가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임용행위의 법적 효력하고 그 다음 당연 퇴직 발령 통지의 법적 성질하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 중간 다리에다가 뭘 여러분들이 집어넣어 주시냐면 이걸 넣어 주셔야 돼요. 공무원의 지위. 이게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위법 유효라고 한다면 임용처분의 효력이 살아있으니까 현재 A의 경우에선 공무원의 지위가 인정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효라고 보게 되면 처음부터 공무원의 지위가 발생한 적이 없단 말이죠. 이게 이제 중간에 매개고리가 돼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당연 퇴직 발령 통지. 이 당연 퇴직 발령 통지는 이 위에 있는 인사 조치를 제가 경우의 수 4가지를 다 나눠봤어요.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이에요. 임용 취소, 임용 무효. 그러면 여기서 임용 취소 무효, 여기서도 임용 취소 무효. 총 4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통설 판례에 따라서 우리가 이쪽을 이렇게 타고 들어왔을 때 여기서 당연 퇴직 발령 통지는 상대방의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임용 취소 통지 3번째 상황이에요. 그럼 4가지 상황을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해보시게 되면 이 3번째 상황의 결론도 어떻게 나올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쪽 인사조치 4가지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임용 취소 통지하고 여기에는 임용 취소 통지를 동시에 보세요. 그 다음 여기에는 임용 무효 통지하고 여기에는 임용 무효 통지를 동시에 보세요. 취소. 취소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위법하게 행해졌기 때문에 그죠? 위법한 그 임용 처분을 취소한다. 이거는 상대방의 공무원의 지위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무효통지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임용처분의 효력이 무효였기 때문에 단순히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거예요. 무엇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단순히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시키겠다라는 행정청의 의사작용이 개입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효통지는 무조건 처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효임을 확인하겠다라는 것이지 상대방의 권리임의 변동을 초래하겠다는 의사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권리임의 변동을 초래해야지. 그래야 처분이잖아요. 권리임의 변동을 초래할 의사작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효통지는 무조건 처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는 어디로 출제가 돼요? 여기에 있는 취소통지 이쪽으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임용권자는 상대방의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시키기 위해서 임용 취소통지를 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얘는 공무원의 지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임용 취소 통지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비로소가 들어가면 비로소 공무원의 지위가 박탈돼요. 비로소 공무원의 지위가 박탈됐으면 지위라는 게 뭔데? 신분이죠. 권리의무 관계. 권리의무 관계를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권리의무의 변동을 초래했죠. 따라서 그 처분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공무원의 지위가 없어요. 공무원의 지위가 없는데 얘가 아무리 너의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하겠다라고 해서 임용 취소 통지를 해도 원래부터 공무원의 지위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뭐랑 다르지 않아요? 이 임용 취소 통지는 임용 무효 통지와 전혀 다르지 않게 돼버려요. 그럼 임용 무효 통지는 처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도 처분이 아니게 될 수밖에 없겠죠. 처음부터 공무원의 지위가 있지 않다. 공무원의 지위가 처음부터 있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관념의 통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적 성질을 보시게 되면 하나만 처분성이 긍정되고 나머지는 다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설문 1번에서 묻고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설문 1번이에요. 설문 1번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기서 이 법적 성질 이 부분이 뭐예요? 이게 바로 설문 1번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앞에서 당연 무효 처리 타당하기 때문에 위법 무효다. 그리고 나서 이쪽의 문제니까 처분성 부정된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설문 1번이 사실상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 A가 어떻게 불복을 할 수 있겠는가 권리구제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권리구제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항고소송, 두 번째는 당사자 소송으로서의 공무원 지위 확인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두 가지를 떠올 수 있겠죠? 첫 번째, 이건 처분이라고 했잖아요. 쌍방적 행정이라고 했어요. 앞에서 처분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항고소송의 문제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여기 공무원의 지위가 있다 없다 이런 문제를 끌고 들어왔죠. 그럼 공무원 지위 확인성을 생각을 해보는데 당사자 소송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2호에 보시게 되면 당사자 소송에 대한 정의가 있죠. 거기 보게 되면 당사자 소송이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이 하나가 있고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이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이 하나 있어요. 이게 행정소송법 3조 2호에 나오는 당사자 소송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처분이 개입되고 여기는 처분이 개입이 안 돼요. 지금 처분이 개입됐어요? 안 됐어요? 임용처분이란 처분이 개입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당사자 소송이라고 했을 때 이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문제와 관련돼서 이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 이쪽에 있어서의 공무원 지위 확인성 문제는 아예 출제가 될 수 없나요? 그건 아니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 임명은 쌍방적 행정이라고 했어요. 그럼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전문직 공무원에 대해서는요, 공법상 계약 방식으로 채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걔 같은 경우엔 처분이 없어요. 그렇죠? 계약밖에 없단 말이죠. 이럴 때는 뭘로 들어갈 수 있어? 공무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당사소송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문제가 일로 못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 공무원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쌍방적 행정이 임용 처분이라고 하고 들어왔어요. 그럼 이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법률관계가 바로 공무원 지위가 있다 없다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법률관계라고 했지 이게 공법관계라고 안 했잖아요. 그죠? 공법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뭐랑 뭐가 포함될 수 있어요? 여기는 공법관계하고 사법관계하고 두 가지가 포함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쪽의 문제입니까? 밑에 쪽의 문제입니까?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지위가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공법관계 문제예요. 공무원법은 공법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는 이 사법관계 이건 뭐야? 채권채무관계 말하는 거죠? 이거 뭐 말하는 거예요? 항상 공권설, 사건설 대립하는 국가배상 청구성, 손실보상 청구성,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 판례는 사건설에 따라서 이걸 사건으로 보고 국가배상 청구권, 손실보상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사건으로 보고 소송은 전부 다 민사소송으로 보죠. 학설 다수는 어떻게 봐요? 공권으로 보고 당사소송으로 본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쪽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이쪽의 문제가 아니고 이쪽의 문제가 아니고 이쪽의 문제로서 공무원 지위항의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처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공무원 지위항의성을 당사소송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 공법관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임용 취소, 임용 무효 통지 등에 있어서의 인사조치. 지금은 당연퇴직 발령 통지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줬어요. 얘는 원래 뭐예요? 이런 식의 당연퇴직 발령 통지는 임용 시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임용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적법하게 이미 공무원 지위가 형성된 사람인데 중간에 무슨 일이 발생돼? 결격 사유가 발생돼. 그러면 국가공무원법 69조 적용을 받게 돼. 그럼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어. 그죠?
예, 이런 경우 이미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논의가 바로 당연퇴직 발령 통제예요. 근데 지금은 임용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이렇게 했어. 이럴 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문제가 표현을 잘못하거나 문제 출제에 오류가 있다라고 해서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잘못됐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득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세요. 지금 이 상황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임용취소통지 이쪽에 대한 문제인 걸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이쪽에 대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면 이 임용취소통지, 임용무효통지라는 이 인사조치가 이게 뭐기 때문에 침익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침익적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겠죠? 불복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처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항고송을 제기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는 대상적격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예, 여기 임용취소, 임용무효통지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원고적격 이런 문제는 없죠? 협의해석 이런 문제 있어요? 없겠죠? 예, 공무원 지위가 소멸됐다가 다시 공무원 지위가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럼 재판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대상적격이 핵심이에요. 처분성이 인정되는 건 오직 맨 위에 있는 거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선 대상적격이 충족되겠지만 얘들은 다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되면 밑에 있는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항고송을 제기한다라고 해봐야 대상적격 금결로 다 각하돼 버려요. 그럼 여기 있는 공무원 지위 확인송 보도록 합니다. 얘 공무원 지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무원 지위 확인송 제기할 수 있으면 인용 판결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 공무원 지위 있다고 확인해 주세요. 공무원 지위 있어요. 인용 판결 나오겠죠? 맞아요?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당사자 수송을 구분하는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지. 그렇죠? 행정수송법 3조 2호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어요. 또 보통 책은 어떻게 나누나요? 실질적 당사소송과 형식적 당사소송과 이렇게 나누죠. 예, 형식은 둘 다 당사소송인데 실질적 당사소송은요? 그 실질도 당사소송이에요. 법률 관계를 직접 다퉈. 근데 형식적 당사소송은요? 형식은 당사소송인데 예, 그 다툼의 대상이 처분이야. 실질은 항고소송이다 이거죠.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하나 있죠. 또 뭐도 있어요. 일반적 이행소송과 확인소송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국가배상 청구, 손실보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건 뭐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 일반적 이행소송이에요. 여기 나오기는 공무원 지위 확인소송,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 이런 것들은 뭐예요? 확인소송이에요. 일반적 이행소송과 확인소송으로 당사소송을 또 구분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당사소송은 민사소송이랑 달라요? 완전히 똑같죠? 그쵸? 그게 공법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사법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이것만 다르지 그 절차는 완전히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 확인의 소송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들어와요? 확인의 이익이 들어오죠. 확인의 이익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보충성 원칙이 들어가 있죠. 다른 방법이 있으면 확인의 이익 금결이죠. 그러면 예, 각하죠? 맞아요. 공무원 지휘항에서 확인소송입니다. 확인소송이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을 요하게 돼요. 확인의 이익을 요하게 되는데 여기서 항고송을 제기할 수가 있잖아요. 항고송을 제기할 수 있으면 다른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인의 이익 금결로 각하. 얘는 각하돼 버려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뭘로 다퉈야 돼요? 항고송으로 다퉈야 돼요. 들어가서 인용될까요? 그건 몰라요.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 갖고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판단해볼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실권, 신뢰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작용법적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이쪽을 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장기간 얘가 근무를 해오지 않았어요. 그럼 실권의 범위 적용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얘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지. 네가 나한테 임용처분한 거 나 그거 정당하다고 믿었어. 뭐 2년 3년 근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내 신뢰를 보호해줘. 라고 하면서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신뢰보호원칙 주장하게 되면 이 신뢰보호원칙 주장이 예, 인용될 수 있겠어요? 인정될 수 있어요? 이건 인정될 수 없어요. 이런 경우 두 가지 한번 나눠봅시다. 종류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난 나한테 결격 사유가 있는지 몰랐어.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요. 예,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놈이 공무원법상 결격 사유 규정도 한 번도 확인 안 해봤냐? 이러면 상대방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요. 그러면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인정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만약 얘가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한테 결격 사유 있는 걸 알고 있었다면요. 임용처분이 위법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뭔데요? 사전에 위법성을 인지한 것이죠.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몰랐다고 하면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요. 그 다음,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전에 위법성을 인지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아무리 신뢰를 형성했다고 주장을 해도 그것은 보호 가치 있는 신뢰라고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장기간 근무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권의 법리를 주장할 수는 없고 오직 신뢰보호 원칙밖에 주장할 수 없는데 이때는 예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은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기각이죠. 장기간 근무한 경우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요. 20여 년간 근무해왔다고 했죠. 이렇게 되면 예의 신뢰가 나 임용처분 정당한 거라고 믿었어. 그리고 나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 정당성과 존속성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 강화될 대로 강화된 거야. 20년 동안. 그렇죠? 그럼 예의 신뢰를 보호해 줘야 돼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실권의 범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인용 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항고송을 제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장기간 근무했으면 인용될 수도 있어요. 인용 판결. 장기간 근무한 게 아니면 신뢰보호원칙 주장해봐야 기각될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상황에 대한 결론입니다. 두 번째 상황 보도록 합니다. 임용 무효 통지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얘 공무원 지위 있어요? 있네요. 공무원 지위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보면 뭐가 없어요? 책상 없어요. 쫓겨났어요. 그럼 뭐야? 나한테 공무원 지위가 있다는 걸 좀 확인해 줄래요? 라고 법원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겠죠. 찾아가요. 확인의 이익 인정돼야 안 돼요? 인정되죠. 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충성 원칙 충족되죠. 확인의 이익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 두 번째, 판결을 통한 권리존보의 확정 필요성. 세 번째, 보충성 원칙.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책상이 없어졌어요. 판결을 통해서 나에게 공무원의 지위가 있다는 권리존보에 대한 확정 필요성 인정돼요. 항고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없어요. 확인의 이익 충족. 들어가겠죠. 그러면 공무원 지위 확인송에서는 뭐만 판단해요? 쟤한테 공무원 지위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해요. 공무원 지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인용 판결 나오겠죠. 권리구제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임용 취소 통지예요. 임용 취소 통지. 처분성 인정됐었네. 처분성 인정될까요? 아니죠. 공무원 지위가 없어요. 공무원 지위가 없기 때문에 너의 공무원 지위를 박탈시키겠다라고 임용 취소 통지를 해봐야 원래부터 공무원 지위가 없기 때문에 이건 임용 무효 통지와 다를 바 없다고 했어요.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이 아니니까 대상적 흠결이에요. 항고송 안 돼요. 그럼 또 공무원 지위 확인송 넘어가겠죠? 확인의 이익 인정돼야 안 돼요? 인정되죠. 확인의 이익은 인정돼요. 근데 본안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요? 공무원 지위가 없어. 공무원 지위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 지위 확인송을 제기하면 기각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임용 무효 통지 보시게 되면 임용 무효 통지는 무조건 처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항고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확인의 이익 인정돼요? 이건 인정될 수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공무원 지위가 없기 때문에 기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설문 1번을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 2번 쪽에서 과연 지금 여기서 국가공무원 A가 20년이 지나고 60살이 돼서 퇴직을 하는데 퇴직급여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퇴직급여 청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학설이 있긴 있습니다. 신뢰보호설, 하자치유설, 기여금설 이런 게 있는데 기여금설이 이제 다설이고 이렇게 결론이 나올 겁니다. 판례는 어떤 경우에도 결격 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처분의 문제라고 한다면 퇴직급여 청구권은 무조건 다 부정. 판례는 근로기준법 적용시켜서 퇴직급여 주는 것도 부정해요. 판례는 다 부정해요. 근로자도 아니라고 봐버려요. 그런데 학설은 그렇게 보지 않죠. 그래서 기여금설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여금설은 뭘 말하는 거냐면 국가 너도 공무원 A 너도 서로 간에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국가는 어떤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을까요? 국가는 어떤 부당이득을? 공무원 A가 지금까지 노동력을 제공했어요. 공무원 A가 제공한 노동력을 지금 얘가요? 무상으로 지금까지 향유해 왔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근로 제공한 부분만큼이에요. 그 다음에 공무원은 어떤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어요? 얘는 적법한 공무원이 아니에요. 실은 공무원도 아니죠. 공무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는 지금까지 봉급을 받아왔어요. 급여 제공을 받아왔거든요. 이 부분에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이쪽에 있는 급여 제공 이게 얘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공무원이 국가한테 돌려줘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국가가 취한 부당이득이 공무원이 취한 부당이득보다 더 크다고 한다면 서로 상계하고 남은 부분을 국가가 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느 쪽이 더 크냐 이거죠. 어느 쪽에서 차익이 플러스로 발생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국가가 취하고 있는 부당이득이 더 크단 말이에요.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양쪽에 차익이 발생하는데 이 차익이 지금 공무원 A한테 줘야 되는 바로 퇴직급여가 돼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헌재 판례 보게 되면 공무원 퇴직급여라는 것은 이렇게 100이 있다라고 한다면 5대5로 구성된다 이거예요. 5대5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바로 뭐예요? 생활보장적 측면이고 하나는 임금후불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왜 생활을 보장해줘야 돼요? 공무원한테.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행정법을 공부하고 경제학을 공부하고 행정학을 공부하고 공무원이 됐어요. 근데 밖에 나가면 행정법을, 경제학을, 행정학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데가 없어. 그죠? 공무원들은 영어도 못해. 컴퓨터 자격증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퇴직하고 나면 박스 줍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생활 보장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뭐 장난으로 하는 말이고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한 부분에 대한 대가로서 생활보장의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예. 생활보장적 측면이 50%가 있어요. 그 다음 공무원의 경우에서는 일반 기업과 달리 뭐예요? 퇴직급여를 이렇게 축적시키는 부분이 더 커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공한 노동력 부분에 대해서 더 상당 부분을 어떻게 해요? 퇴직급여로 누적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임금후불적 성격으로 남아있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죠. 공무원으로 임용이 돼서 퇴직을 했는데 다시 공무원으로 또 임용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앞에가 공무원 1이었어요. 뒤에가 공무원 2였다라고 한다면 공무원 1의 지위가 소멸되고 2의 지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무원 1의 지위 부분에 대한 퇴직급여는 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를 받을 수 있죠. 이것만 받을 수 있어요. 이것만. 왜? 다시 공무원이 또 됐기 때문에 생활보장적 측면은 없어져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임금후불적 측면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얘가 노동력을 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급여 청구권이 이만큼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공무원 연금법이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죠. 얘는 공무원은 아니에요. 공무원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급여 청구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그냥 부당이득이에요. 그죠?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부분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서 퇴직급여를 그만큼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겁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관련된 어떤 문제가 등장을 해도 전부 다 여러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했다고 생각 들고 그러면 답안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페이지 보시게 되면 설문 1번에서 임용행위의 법적 효력은 이제 무효 취소 얘기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33조에 있는 결격사유하고 69조에 있는 당연퇴직 규정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과연 무효로 볼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퇴직 발령 통지의 법적 성질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는 공무원의 지위가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비로소 공무원의 지위가 박탈되는 것이냐를 가지고 그 처분성이 인정되냐 안 되냐를 보게 됩니다. 우선 여기에는 이 공무원 임명이라는 것이 처분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이건 무조건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주 싱거워져요. 그래서 우선 공무원 임명이 처분인지를 보도록 합니다. 공무원 임용이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의 발생, 변경, 소멸, 변동 전반을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임명입니다. 임명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지위를 설정하는 행위다. 그 다음 쌍방적 행정행위인가 학설 보시게 되면 이것은 사법상 계약이다라고 보는 사법상 계약설이 하나 있고 그것이 아니라 공법상 근무관계 즉 공무원관계 설정하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이다라고 보는 학설이 하나 있고 그것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인데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 쌍방적 행정행위라고 보는 학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판례 보시게 되면 판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김민수 조규 사건이나 아니면 교원 신규 채용 업무 중단 사건 이게 상대방의 동의 부분에 대해서 쌍방적 행정이라고 본 것은 아니고요. 옆에 써놓으세요. 신청권 판례예요. 신청권 판례. 신청권 판례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청을 요한다라는 거거든요. 신청을 요한다. 상대방의 신청 이것도 역시 뭐야? 사인의 공법행위이기 때문에 쌍방적 행정행위로 봄에 있어서만큼은 동일해요. 근데 동의 때문에 나오고 있는 판례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쌍방적 행정의 판례만 여러분들이 잡아내시면 되니까 보통 교과서에서는 이 두 가지 판례를 소개를 하게 됩니다. 검토 보시게 되면 우선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동의, 얘도 동의, 얘도 동의. 동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다를 바가 없다. 그 다음에 공무원 관계는 공법상 관계다라고 치게 되면 이거를 제거해 버릴 수 있겠어요. 공법상 관계다. 그 다음에 우월적 지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제거해 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쌍방적 행정의 이설이 타당하다라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처분성이 인정이 됩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게 되면 인사재량권 인정되기 때문에 이거 광범위한 인사재량권 인정된다고 했어요. 재량인인데 이건 지금 현재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임용행위의 법적 효력이 바로 설문 1번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결격사유가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군요. 예, 지금 요 법적 성질만 검토한 거죠. 예,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공무원 임용처분의 법적 효력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 법적 효력이라는 것은 무효와 취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는 무슨 얘기부터 하셔야 돼요? 이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무효 취소, 즉 임용행위의 효력에 대한 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우선 위법하다라는 말부터 꺼내주셔야 돼요. 위법하다. 그런데 33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임용을 했기 때문에 양가로 2번 보세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으로 임용했어. 그러면 33조 위반이죠? 예, 법에 위반됐으니까 당연히 위법한 임용처분일 수밖에 없어요. 위법성 인정시켰습니다. 위법성 인정시킨 게 바로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임용처분의 효력으로서 무효 취소 들어갑니다. 예, 문제점 보시게 되면 69조는 당연퇴직 규정이에요. 거기 당연퇴직 대상 밑줄 그시고 과연 이 당연퇴직 규정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예, 임명처분의 당연 무효 규정으로 볼 수 있겠는가? 이거요. 당연퇴직 규정을 우리가 당연 무효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때 취소사유설, 무효사유설 이렇게 됩니다. 당연무효설은 당연퇴직 규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퇴직 규정은 당연 무효 규정으로 해석되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취소사유설의 경우에 이건 이미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 밑줄, 이미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 얘한테만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용 시점에 적용될 수 없단 말이죠. 그죠? 예, 임용 시점에 적용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명백하냐 안 명백하다 이거죠. 오른쪽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백 X예요. 명백 X 이건 뭘로 들어간 거예요? 중대 명백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소사유설. 판례는 이쪽입니다. 당연무효설. 판례는 뭐라고 하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판례도요. 국가의 과실로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거 인정해요. 무슨 말이에요? 판례도 예, 이 결격 사유가 있다 없다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거 인정한단 말이에요. 판례도 중대 명백성설 타고 들어가게 되면 취소 사유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례가 이 상황을 눌러버리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절대적 소극적 요건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절대적 요건이다. 중대 명백성설 적용시키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절대적 소극적 요건이기 때문에 절대로 처음부터 공무원의 신분 자체가 취득된 적이 없다.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절대적 소극적 요건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빠뜨리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안 그럼 중대 명백성설한테 밀릴 수밖에 없어요. 중대 명백성설에도 불구하고 이건 절대적 소극적 요건이기 때문에 당연 무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판례 입장입니다. 교과서에서는요. 통설적 견해, 당연 무효설을 주장할 때 항상 등장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고도의 도덕성이에요. 공무원은 일반인과 비교해 봤을 때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결격 사유 있으면 당연 무효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요. 이거 빠뜨리지 마시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있는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얘기예요. 이미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도 결격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내일 쫓겨버리는데 아직까지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도 않은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무효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예, 어느 쪽의 신뢰를 더 보호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예요. 예,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좀 더 써주시게 되면 답안지가 굉장히 보기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제 결국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처분 이쪽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인사조치로서 퇴직 발령 통지, 예의 법적 성질을 논의하기 전에 뭐부터 얘기해야 된다고요? 공무원의 지위 이 얘기를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공무원의 지위. 당연 무효인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4번의 퇴직 발령 통지의 법적 성질에서 오른쪽 맨 끝에 보시게 되면 처음부터 공무원의 지위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처음부터 공무원의 지위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세 번째 줄에 예,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이에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 퇴직 발령 통지에 의해서 비로소 공무원의 지위가 소멸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된 거라고요? 원래부터 공무원의 지위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뭔데? 관념의 통지다. 이것 때문에 권리임의 변동 초래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처분이 아니다. 여기까지가 설문 1번의 해결 끝입니다. 설문 2번은 간단하니까 예,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얘가 지금 20여 년 동안 아주 성실하게 근무를 해왔어. 그런데 형평성 원칙에 문제가 있죠. 아니 옆에 있는 B랑 여기 있는 A랑 똑같이 성실히 근무를 했어. 근데 얘는 퇴직급여를 받고 얘는 못 받는단 말이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형평성 원칙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뢰보호설. 예, 장기간 직무에 종사했다라고 한다면 퇴직급여를 거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 뭐예요? 근무를 하면서 뭐만 생각하겠어요? 예, 20년 뒤에 내가 퇴직을 할 때 얼마를 받을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20년을 살아왔는데 돈을 안 준다. 예, 신뢰보호 원칙에 반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 돈을 주자? 근데 뭐에 근거해서 주자? 예, 공무원 연금법에 근거해 주자는 거예요, 얘들은. 그 다음에 하자치유설. 야, 무효 취소 너희가 취소로 보게 되면 얘 공무원 맞으니까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급여 줄 거 아니야. 이거랑 이게 이 명백하니 상대적인 개념 아니니, 그렇죠? 이런 얘기로 한번 보석 깔고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근무해오는 과정에서 처음에 그 결격 사유에 있었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 치유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게 하자치유설이에요. 얘도 뭐를 근거로? 공무원 연금법을 근거로 퇴직급여를 주자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공무원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시키기는 뭐예요? 그래서 이제 기여금서를 한번 보세요. 퇴직급여의 부분 중에서 이거 퇴직급여의 부분 중에서 얘가 이제 적법한 공무원 아니었으니까 얘의 생활 보장까지 해달라고 내가 요구하진 않겠다. 이건 포기하겠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얘가 지금까지 납부한 기여금이 있지 않겠는가? 임금 후불적 성격. 이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거는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시키자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예, 요건 이제 부당이득이 성립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판례 보시게 되면 판례는 뭐라고 하느냐면 임용 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돼 갖고 사실상 근무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사실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공무원. 예, 적법한 공무원으로서 신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급여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해서 부정해버립니다. 우리는 이제 결론 기여금설로 내리도록 합니다. 예, 밑줄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급여 지급은 X. 공무원 연금법은 적용시키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다음 줄에 보시게 되면 차액, 서로 간에 취했던 그 부당이득 간의 차액,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기여금, 기여금에 해당하는 임금허불 이 부분만큼은 돌려주고 반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걸 퇴직급여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돌려줄 부분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 우리가 53회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살펴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설문 2번 같은 경우에는 학설 3개만 기억하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공무원법 문제로 치게 되면 이것은 가장 단순한 문제예요. 공무원법 문 딱 10대 출제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그죠? 사시도 행시도 입시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법 문제가 그동안 계속 출제가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사시가 제일 먼저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여니까 제일 쉬운 이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건 뭐 이 문제가 다시 나올 건 아니니까. 그죠? 예, 이 문제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흐름을 쭉 한번 기억을 해 주셔갖고 마지막 이 순간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권리구지산 쟁송수단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 처분과 그에 따른 권리구제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